1월 19일 밤도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가 겪은 많은 밤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순항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방어를 펼치자 러시아는 방어선을 돌파하려다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이 대규모 방공 승리의 원인은 영상 후반에 공개됩니다. 그날 밤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 키예프 포스트는 주요 수치를 알려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방 인프라와 전력망에 5번째 대규모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373개의 공격 무기가 동원되었고 그 중에는 만약 명중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샤이드형 드론 군단이 다시 동원되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드론 339대를 발사했습니다. 순항 미사일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대부분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KH-101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르콘 대함 미사일도 사용했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순항 미사일 재고가 부족한 신호일까요? 이 질문들은 영상 후반에 다룹니다. 이 순항 미사일과 드론에는 18발의 탄도미사일도 포함됐으며 키예프 포스트는 이들이 이스칸데르 M 또는 S-300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 옹호연합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이에 따르면 400-500km, 즉 248, 310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MDA에 따르면 최대 700kg, 약 1543파운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마하 67 속도로 비행하며 이 무거운 탄두를 운반합니다. 이스칸데르 MS는 강하게 타격하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가 격추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초토화와 수십만 명이 난방, 물, 전기 없이 남겨진 공격을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앙과 북부 상공에서 6시간 동안 뛰어난 방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어로 1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러시아의 대부분 공격이 격추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373발 중 342발의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눈에 띄는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격추된 342발은 러시아의 모든 드론과 미사일 3기가 파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은 순항 및 탄도 미사일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샤이드형 드론이 할 수 없는 규모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크라이나의 변화가 생긴 듯합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쏜 탄도 미사일 18발 중 14발을 격추했습니다. 77%의 격추율, 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곧 밝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격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순항 미사일 15발 중 13발을 격추해 86% 요격률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위험하지만 러시아 미사일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샤이드 계열 드론 315대를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이 1월 19일과 20일 모두 완전히 저지됐습니다. 이는 푸틴과 측근들이 이제 달라진 우크라이나 방어에 맞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르다 교수 설명 유튜브 채널에서 데런 거르데스 교수는 보통 탄도미사일이 그들을 공영에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괴테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에 대해 보통 겪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큰 변화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가 지적했듯 2026년 초 공격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탄도미사일 대응을 잘 보여줍니다. 1월 12일 밤부터 1월 13일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상업시설에 18발의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은 최근 공격 약 일주일 전에 발생했으며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중 단 2발만 격추하는 데 성공해 격추율이 겨우 11%에 그쳤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뉴스라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이 변함에 러시아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무기를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373발 중 342발을 격추해 완벽하진 않지만 게르데스 교수에 따르면 92%의 요격률로 매우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미사일 일부는 방어망을 뚫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밤사이 키이우, 리브니, 오데사, 폴타바, 하르키우, 자포리자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부분 미사일이 민간인이나 주요 인프라를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키이우 공격으로 50세 남성이 사망했고 드니프로에서는 1명이 다쳤다고 보도됐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키이우에서 밤사이 공격으로 여성 노인 2명이 추가로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5,635채, 즉 도시주택의 약 46%가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1월 19, 20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추가 파괴를 목표로 했다면 이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게르다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전 공격에서 난방을 끄는 건물이 전체의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 외에도 키이우 좌안 지역을 단수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극적이며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겨냥한 심리전의 일부입니다.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변화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간단합니다. 게르트가 말했듯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탄도 미사일 대응 내공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적시에 도착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야간 공격 전날 대공 방어 미사일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대공 방어 미사일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탄도 미사일을 많이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 전날 우리는 필요한 미사일을 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지원 패키지가 중요하며 젤렌스키는 패트리엇, 나삼스 등 대공 방어 미사일이 절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PAC 샘 패트리엇 미사일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을 쏘는 대공 방어 시스템은 전투에서 탄도 미사일 격추를 입증했습니다. 이 논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대공 방어 무기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때 그 공격들이 목표를 맞히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젤렌스키는 주장 근거 통계가 필요할 때 이를 자주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서방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1월 19일과 20일 공격 사이, 그리고 그 며칠 전 러시아가 감행한 공격 사이에 러시아 탄도 미사일 요격률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옳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마지막에 도착한 요격 미사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의 지원으로 방공망도 확장해 왔습니다. 1월 1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독일과 140억 달러 계약으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아이기를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약은 패트리엇 시스템의 장기 지원과 예비 부품 공급도 보장합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패트리엇 시스템이 긴잘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격추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본 것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은 동시에 100개 표적을 추적하고 8개까지 요격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입니다. 1월 19일 밤 두 시스템 중 어느 것이 러시아 탄도 미사일을 격추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패트리엇이 늘어나면 방어 범위도 넓어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공 시스템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항상 더 많은 패트리엇과 미사일을 필요로 하고 원할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에게 25개의 패트리엇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정도의 수가 우크라이나의 영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25개를 보유하지 않으며 2025년사 월 완전 작동 시스템 6개와 1월 추가된 2개로 총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3분의 1을 방어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들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작업이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보유한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이 패트리엇 시스템들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야간 공격이 멈춘 1월 19일 일을 발표에서 포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방공 시스템에 새로운 요격 드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젤렌스키 설명대로 우크라이나 단거리 전력에 추가됩니다. 공군은 기동 화력 그룹, 요격 드론 등 단거리 방공 자산의 운용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젤렌스키는 야간 연설에서 이 시스템은 변화할 것이며 1월 19일과 20일에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준비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방공 전략은 충분히 단순해 보입니다. 요격 드론과 기타 이동식 시스템을 대량으로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의 공격 드론을 최대한 많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전 시스템이 추가되면 단거리 방어벽이 강화되어 드론이 방어 시스템에 의해 처리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들은 러시아 미사일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어층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어체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2025년과 26년 초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공습이 계속되며 푸틴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해칠 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푸틴이 침공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 인프라를 계속 공격했고 공격 강도도 점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수만 놓고 볼 때 최악의 해였습니다. 12월 31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난해 10만 대 이상의 드론과 약 2,400발의 미사일을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약 6만 발의 유도폭탄도 포함됩니다. 키예프 포스트도 이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과 다수의 미끼 드론을 구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공격용 드론의 대략적인 수치를 5만에서 5만 5천 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1,500발, 탄도미사일 500, 800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무기뿐만 아니라 규모도 문제입니다. 2025년 말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 발사 횟수에서 역대 가장 치열한 한 달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여행 권고 웹사이트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웹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9, 12월 러시아는 매달 평균 5,200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3,900발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24년 8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1,000발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방공 강화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방공 능력 강화는 새로운 단거리 전략과 미사일 도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와 측근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모두 노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는 2025, 26년 겨울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1월 16일 알자지라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 데니스 슈미알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은 발전소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미알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겨울 대비 준비 중 일부도 실패했다고 밝혔으며 에너지부는 현재 국가의 연료 비축량이 약 21분 남아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정치 및 평화 구축 담당 사무차장 로즈메리 디카를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특정 계층을 겨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격은 노인,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디카를로, 저희와 함께 계시고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게르디스 교수는 러시아 내에서 더 강한 공격 요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게르데스는 러시아 군사 텔레그램 채널이 우크라이나 원전 공습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방식은 너무 끔찍해 전쟁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를 차지하려면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게르데스에 따르면 일부 텔레그램 채널은 현재 공습을 반쪽짜리 조치라 부릅니다. 그들이 공습을 반쪽짜리라고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전력이 완전히 끊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게르데스는 말합니다. 그런 방식은 핵 참사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수년간 써온 테러 전술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방금 디카를로가 러시아가 노인, 어린이, 거동 불편자를 표적으로 한다는 발언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르데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노인과 어린이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고 동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남성들이 현재 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9월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작은 마을 유로바를 공습한 사건이 이런 접근의 나쁜 예입니다. 공습은 많은 노인들이 연금 받으러 이동할 때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감행해 25명을 사망시키고 18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 희생자들 중 23명이 연금 수령자였으며 피해자들의 나이는 53세에서 87세 사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새 방공 미사일과 전략 도입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푸틴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1월 16일 TVP 월드 기사에서 러시아 폭격을 견디는 사람들의 발언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인용문들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강인함과 러시아 공격을 견디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67세 발렌티나 씨는 빌라스베르스카에서 난방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도 두드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적응하고 있어요. 적어도 배고프거나 더럽게 살지는 않고 실제로 아기처럼 잘 자요 라고 발렌티나 씨는 말합니다. 강인함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발렌티나 씨의 강인함은 특별합니다. 창의성과 조국에 대한 헌신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새 방공 미사일 도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습을 막기 시작하기에 적절했습니다. 이전이었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새 미사일을 받는 반면 러시아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1월 19일 러시아가 지르콘 대함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미사일 문제의 단서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러시아 메터스는 푸틴 침공 이후 러시아 미사일 부족 주장들이 많았지만 이제 일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에 쓰는 미사일 종류에 직접 영향 주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는 러시아가 이스칸다르 미사일 비축분의 약 80%를 소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들을 도착하자마자 계속 파괴할 수 있다면 러시아는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생산된 이스칸다르 미사일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9일에 우리가 본 것에 또 다른 긍정적인 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미사일 도입으로 우크라이나는 방공대국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겨울까지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면 푸틴의 계략도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한 러시아 계략과 방공망, 푸틴의 러시아 보호 계획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공에서 승리하자 러시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방어와 러시아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위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